탕수육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스가 사방으로 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국 집안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쏠렸습니다. 일은 평생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내가 생일날 식당에서 밥상을 엎었습니다. 왜냐고? 나도 사람이라서 그래. 존중받고 싶어서 그래.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상우는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날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겁니다. 이 얘기 처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상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 수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진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들네 집으로 이사한 첫 주, 수연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심심하시죠? 설거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다음 날은 빨래였습니다. 어머님, 빨래 좀 넣어주실래요? 그 다음엔 청소, 그 다음엔 저녁 준비. 어느새 내가 집안일 전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상우 출근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커피 끓이고 과일 깎고 도시락까지 싸줘야 했습니다. 엄마, 도시락 반찬 다양하게 넣어주세요. 회사에서 점심 먹을 시간 없어서요. 내 허리는 아팠지만 아들이 굶을까봐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엔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퇴근하면 꼭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먼지 안 닦였는데요? 손가락으로 선반을 훑으며 확인했습니다. 아, 미안해. 다시 닦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밤에 방에 들어가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밥을 지었습니다. 국 끓이고 반찬 볶고 상우와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3시간을 꼬박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게요. 밖에서 먹고 싶어서요. 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은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안 먹었습니다. 결국 제가 혼자 먹거나 버렸습니다. 엄마, 이거 버리지 마세요. 아까우니까 엄마라도 드세요. 상우가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기는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틀 묵은 반찬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누굴 위해 요리하는 거지? 손주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호떡 부쳐줄까? 싫어요, 할머니. 저 과자 먹을래요. 수연이 인터넷으로 시킨 비싼 과자였습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짜리. 준호는 그걸 먹으며 폰만 봤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준호 숙제를 봐줘야 했습니다. 준호야, 숙제 다 했니? 할머니는 잘 모르잖아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래요. 수연은 밤 10시에나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잦았습니다. 어머님, 준호 재웠어요? 제가 좀 늦었네요.
술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준호를 재우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자자. 할머니, 오늘 엄마가 숙제 안 봐줬어요. 내일 혼날 거예요. 9살 손주가 울먹이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뭔가 불길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어머님 식비랑 전기세, 수도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요. 30만 원? 내가 얼마나 적게 먹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좀 보태주시면 저희도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요. 알았어. 그럼 30만 원 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한 달 후 수연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준호 학원비가 오른대요.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까지 하면 20만 원 더 필요해요. 학원비를 네. 어머님도 손주 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은 학원 안 보내면 뒤처져요. 할 수 없이 2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내 연금의 절반이었습니다. 또 한 달 후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겨울이라 난방비가 비싸서요. 이번 달만 20만 원만 더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20만 원이 또 늘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거절하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데 석 달쯤 더 지나자 수연이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예쁘죠? 회사에서 써야 해서 샀어요. 얼마짜리인데? 200만 원이요. 할인해서 샀어요. 200만 원. 나한테서 석 달치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나는 돈 자판기야? 나는 가족이 아니야?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나는 돈을 아껴 썼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아까워 걸어 다녔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샀습니다. 새 옷은 3년 동안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습니다. 매주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치킨, 족발, 초밥, 피자. 한 번에 5만 원씩 썼습니다. 커피는 매일 스타벅스에서 사왔습니다. 한 잔에 6천 원. 한 달이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말이면 네일샵에 갔습니다. 어머님, 손톱 관리는 필수예요. 여자는 자기 관리해야죠. 한 번에 8만 원씩 썼습니다. 나는 손톱도 제대로 깎지 못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트고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석 달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송원 한정식 예약 확인서. 예약자 이름 수연. 날짜 4월 8일 저녁 7시. 인원 6명. 메뉴 특선 회 코스 1인 12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4월 8일은 수연이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내 생일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차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12만 원 곱하기 6명. 72만 원. 내가 한 달 생활비로 주는 돈이었습니다. 봉투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주워서 펼쳤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4월 8일 저녁 수연이 옷을 차려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 가요.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래. 얼굴 뵌 지도 오래됐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수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어머님, 친정 식구들만 모이는 자리라서요. 불편하실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다음에 다 같이 만나요. 네. 그렇게 가족은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국수를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맛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는 정중앙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큰 케이크와 꽃다발.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회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광어, 연어, 참치회까지. 메뉴판이 옆에 보였습니다. 특선회 코스 12만 원. 다음 사진에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생크림으로 장식된 큰 케이크였습니다. 초가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옆에 상우와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생신인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한정식? 고깃집? 글쎄, 뭐든 좋아. 수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처 중국집 어때요? 새로 생긴 데가 깨끗하대요. 중국집? 네, 요즘 중국집도 분위기 좋잖아요. 가깝고 편하고. 또 나왔습니다. 편하다는 말. 누구한테 편한 건지 뻔했습니다. 그래, 좋아. 중국집 가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69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중국집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플라스틱 식탁, 낡은 의자, 벽에는 메뉴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자리 잡기 편하죠? 편하다는 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상우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짜장면 3개, 탕수육 소자 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케이크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케이크 안 먹는 추세예요. 당도 높고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생일인데 초는요? 초도 없어. 요즘은 간단하게 하는 게 유행이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폰을 봤습니다. 곧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새 그릇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탕수육은 작은 종이 박스에 담겨왔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면은 얇은 걸로 시켰어요. 이가 약하시니까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짜장면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전 수연이 친정어머니 생신날 준호가 보내준 사진들. 인당 12만 원짜리 회 코스. 케이크와 꽃다발. 6명이 모여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 종이박스에 담긴 탕수육 몇 조각. 초도 없고 케이크도 없는 생일상. 계산을 해봤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5,000원. 탕수육 소자 15,000원. 셋이 먹어봤자 3만 원. 수연이 친정 어머니한테 쓴 돈은 72만 원.
나한테 쓴 돈은 3만 원. 20배가 넘는 차이. 내가 매달 주는 생활비 70만 원. 석 달이면 210만 원. 그 돈으로 수연은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그 돈으로 친정어머니 생신 파티를 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상우는 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준호한테만 탕수육을 집어줬습니다. 내 앞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무릎 꿇고 걸레질하고 3시간씩 음식 만들어도 안 먹고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 주고 허리 아파도 진통제 먹고 참으면서 이 집을 꾸려왔는데 내 생일은 짜장면 한 그릇.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너희는 늘 그래. 내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상우가 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냐고? 너희 장모님 생신엔 인당 12만 원짜리 회 먹이면서 내 생일엔 왜 짜장면이냐? 수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준호가 사진 보내줬어. 송원 한정식 특선 회 코스. 인당 12만 원이더라. 6명이면 72만 원이지?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여기서? 여기가 어딘데? 내 생일 파티하는 중국집 아니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한테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 받아가지? 3년이면 2,500만 원이야.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너희 친정어머니 회 먹였지? 상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너 도시락 싸주고 무릎 꿇고 걸레질하고 허리 아파도 진통제 먹고 참았어.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의도는 의도? 의도가 뭔데? 시어머니는 무료 가사 도우미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엄마야. 탕수육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내 생일상 치우는 거지. 이런 밥상 필요 없어.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탕수육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소스가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상우가 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정신? 나 멀쩡해.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정신 차린 거야.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내 생일은 내가 낸다. 너희한테 신세 안 진다.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돈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상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간다. 내 방으로. 엄마,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다 끝났어. 문을 열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내 방문을 닫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예약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특선 회 코스 12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자동이체 전부 끊어주세요. 어느 항목이요? 전부요. 공과금, 생활비, 카드값. 아들 이름으로 나가는 거 전부 끊어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분 동의는 받으셨어요? 내 돈인데 왜 동의를 받아요? 내 남편 보험금이고 내 연금이에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돈 내가 관리할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 처음엔 3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학원비, 관리비 명목으로 늘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해 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360만 원. 둘째 해 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600만 원. 셋째 해 월 70만 원 곱하기 8개월 560만 원. 총합 1,520만 원. 그 외에도 명절 용돈, 급한 돈 빌려준 것까지 3년 동안 총 2천만 원이 넘게 썼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상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엄마, 뭐, 어제 일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우리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수연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반성? 그래서 이제 와서 생일 파티 다시 해줄 거야? 아니면 나한테도 12만 원짜리 회 사줄 거야? 상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게 됐어. 이제 신경 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다음 날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어떤 집 찾으세요? 혼자 살 집이요. 방 하나에 화장실 있는 거. 햇볕 잘 드는 곳으로요. 전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3천만 원 정도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시네요. 좋은데 몇 곳 보여드릴게요. 세 군데를 봤습니다. 마지막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남향이어서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모르고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 남편 보험금으로 낸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오시면 돼요. 열쇠를 받아주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새부치였지만 내 손에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70평생에 처음으로 봄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삿날이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영정사진, 준호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상우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연락은 하실 거죠? 물론이지. 나도 내 엄마니까. 상우가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이야. 남은 인생 내가 살고 싶어. 상우가 가고 나니 고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편해졌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생활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란도 2개나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야.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엔 누굴 위해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점심엔 동네 식당에 가기도 하고 저녁엔 간단히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쉬었습니다. 진통제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릎 꿇고 걸레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어때요? 편해요. 눈치 안 보니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어떻게 왔어? 엄마가 주소 알려줬어요. 준호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날 할머니가 우는 거 봤어요. 엄마한테 왜 할머니 생일에 케이크도 안 사주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준호 사랑해. 다음 주 수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찾아뵐 수 있을까요? 망설였지만 오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제 친정어머니만 챙기고 어머님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할머니 생일에 케이크도 없었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수연이 울었습니다. 진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나는 여기가 좋아.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아. 너희도 편하잖아. 1년이 지났습니다. 69에서 70이 됐습니다. 생일 아침 택배가 왔습니다. 상우와 수연이 보낸 케이크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예쁜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초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갈게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우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해왔어요. 갈비찜이랑 잡채, 전부 제가 만들었어요. 수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전. 수연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초 불어요. 준호가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70개는 아니었지만 7개의 초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초를 불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응, 빌었어.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대로만 행복하자. 가족들이 돌아간 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봤어? 나 잘했지? 참지만 않고 제대로 말도 하고 독립도 하고. 햇살이 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강영숙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내 생일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엎은 그날이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합니다. 때로는 밥상을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일날 중국집에서 밥상을 엎은 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69에 시작한 새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을 위한 시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